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구문의 표현 방법을 정의를 합니다.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보여줄 거냐, 무엇을 위에서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위에서 만든 데이터를 압축을 한다. 뭔가를 변화를 준 거죠. 또는 암호화를 해서 보내준다. 이런 부분들, 또는 ASCII 코드를 FCD로 변환한다. 또는 FCD 코드로 되어 있는 걸 ASCII 코드로 변환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암호화할 거냐, 압축할 거냐, 코드를 변환할 거냐.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 이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션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션 레이어는 대화의 창구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게 한다면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TCP/IP 베이스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짜게 되겠죠. 자, 그때 그 세션 레이어는 이 소켓 함수들이 존재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의 창구, 여기서 대화의 창구를 보통 세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션을 만들거나 또는 다 사용된 세션을 종료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소켓 함수를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션 레이어는 소켓 함수가 차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세션 레이어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계층은 보죠.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인스톨을 했다. 자, 그러면 OSI 7레이어 측면에서 본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지능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계층별로 각각 특정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계층에 해당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많은 프로토콜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가 아직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분명히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계층에서 하는 일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만든 배경이라든가 만든 주체라든가 다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많은 프로토콜들이 존재할 텐데 그 중에서 이 계층이 해야 될 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로토콜, 그게 TCP/IP라는 거죠. 그래서 TCP/IP 하나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토콜 중에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인스톨을 하면 이 두 개 계층에 해당되는 지능이 컴퓨터에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계층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두 가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의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쪽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보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뭐 어느 쪽에서든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데이터를 뭐 한 1메가를 보냈다. 자,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됐다. 그럼 일단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일단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계층을 타고 내려오는 과정을 거치겠죠. 지금 여기서 그러한 가운데 데이터가 만들어서 내려오는 가운데 트랜스포트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는 데이터가 전압을 통해서 나갔다. 다시 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올라가려면 계층을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이 밑에서부터 데이터가 올라가서 여기는 트랜스포트 계층 레이어에 대한 어떤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어쨌든 계층 간의 데이터가 전달이 되거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떤 일을 하느냐, 메시지의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을 한다. 즉 1메가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냈다면 가다가 변절이 될 수도 있고요. 가다가 유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1메가의 데이터,
원본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그대로 변화 없이 이쪽 리모트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해준다는 거죠. 메시지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정확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여기에 많은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다고 해보죠. 자, FTP 클라이언트고요. 웹 브라우저고요. 텔레 클라이언트고요. 다 TCP/IP를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죠. 이들은 어딘가의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모두 같은 시스템에 이 서버들이 떠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가 이쪽에 있는 서버한테, 웹서버한테 데이터를 전달을 했다면 뭔가 처리를 하고 데이터가 다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때 응용 프로그램 가기 전,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데이터가 왔을 때 트랜스포트 레이어 입장에서 내 위에 떠 있는 프로그램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모두 같은 서버에 떠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이 됐고요. 그리고 모두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라는 기능은 뭔가 모호한 것이 생기면 무한 루프를 돌거나 프로그램이 이렇게 뻗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이쪽에서 왔는데 내 위에는 같은 서버로, 여기서는 서버라는 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는 각자 웹서버, 텔레서버, FTP 서버가 소프트웨어가 떠 있는 거죠. 같은 머신에서 데이터가 왔고요. 그 다음에 모두 TCP/IP 사용한다. 과연 이 데이터를 누구를 줘야 되는 거냐? 특정한 장치가 없다면 이 시스템에서는 모호함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모호함이 생기지 않게 해당되는 정확한 프로그램한테 데이터가 전달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모호함을 더 만들어 보면 모두 다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해보죠. 3개의 웹 브라우저가 떴고요. 하나의 머신에서 이 웹 브라우저가 어디에 접속을 했느냐? 모두 동일한 웹 서버로 접속을 했다고 보죠. 자, 한 컴퓨터에 똑같은 웹 서버로 접속된 브라우저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눌렀다고 해보면 모두 다 같은 서버한테 접속이 됐겠죠. 자, 먼저 전달된 데이터에 의해서 서버가 데이터를 웹브라우저한테 표현해주기 위해서 데이터가 왔습니다. 자,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클릭을 했으니까 데이터는 이리 가야 되는데 이 계층이 위로 응용 프로그램한테 데이터를 전달해줄 때 모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 3개의 프로그램이 다 접속을 했고요. 세 가지 다 TCP/IP를 사용하고 있고요. 3가지 다 웹브라우저입니다. 웹서버가 접속을 했습니다. 뭔가 식별자가 있어서 이 데이터는 얘 거다라고 이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구별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모두 동일한 서버로 접속을 했고요.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까지도 똑같은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모호함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을 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 정확한 프로그램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를 보도록 하죠. 네트워크 레이어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라우팅을 관장하는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라우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라우팅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목적지까지 전달이 되는 데 있어서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교환기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럼으로써 데이터가 이쪽에서 만들어져서 해당되는 교환기를 여러 교환기들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이 되게 될 텐데 이때의 가장 좋은 길, 숏 패스,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만이 라우팅이 아니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것을 라우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 일을 관장을 합니다. 자, 왜 효율적인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목적지 찾아간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자,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습니다. 자, 라우터들이 이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경로가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러한 경로로 가도 되고요. 자, 이러한 경로로 가도 됩니다. 두 개의 경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조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 이것이 라우팅이 아니라, 자, 요 단계까지 데이터가 왔을 때, 요쪽 길이 효율적이냐, 요쪽 방향의 길이 효율적이냐, 이러한 효율성까지 따져서 해당되는 좀 더 효율적인 경로로 데이터가 전달이 돼서 목적지를 가게 되는 것, 이것을 라우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메시지의 안정적인 전송과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고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목적지를 찾아가게 하는 라우팅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로 이러한 일을 하는 많은 프로토콜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요 계층을 커버하는 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뒤에서 TCP/IP를 배우게 될 텐데 사실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하나의 샘플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TCP/IP라는 거고요. 왜 TCP/IP를 공부를 하느냐? 가장 많이 쓰는 걸 일단은 여러분들이 섭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가보면 OSI 7레이어와 TCP/IP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게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계층은 물리 계층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데요. 물리 계층, 즉 이 피지컬 레이어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메바처럼 0과 1밖에 모르는 계층이죠. 그래서 0과 1을 표현하는 전압으로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들어오는 전압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러한 물리 계층, 이 아메바의 역할을 하는 이 계층을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매체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는, 그리고 이 물리 계층이 받아들인 데이터를 보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레이어로 전달을 하거나 네트워크 레이어가 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물리 계층에서 0과 1로 표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중간에서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이 서로 합쳐져서 이 계층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표현을 하면 LAN 또는 WA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LAN 또는 WAN이라고도 이 두 개 계층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즉 LAN과 WAN은 지능적으로 볼 때는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계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LAN이나 WAN은 모두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능은 같은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LAN은 로컬 에어리어에서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이죠. WAN은 와일드하게 좀 멀리 떨어진 그 시스템들이 사용을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LAN의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더넷이라든가 토큰링이라든가 FDDI라든가 이렇게 LAN의 종류, 즉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프로토콜들을 LAN과 WAN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LAN은 이더넷, 토큰링 이러한 프로토콜들로 그룹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스템끼리 엮을 때 사용을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단점은 멀리 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압을. 자, WAN은 랜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징이 좀 다른데 좀 더 멀리 전압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진 리모트에 있는 시스템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의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단점은 멀리 보낼 수는 있지만 속도는 랜보다는 좀 느린 그러한 단점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랜이나 WAN은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레이어 두 개에 대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를 커버하는 프로토콜이 TCP/IP 말고도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TCP/IP를 대부분 사용을 한다고 한 것처럼 랜 또는 WAN으로 표현되는 이 두 개의 계층은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랜의 용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랜은 그래서 근거리, 하나의 사무실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작은 공간의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용도로 랜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WAN 프로토콜은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할 때 멀리 떨어진 시스템 간에 예를 들면 라우터를 표현을 한 거고요. 교환기와 교환기를 연결하는데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부터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7개의 계층에 대한 각각의 계층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전체가 OSI 7 레이어가 되는 거죠. 목적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3조 모델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통으로 만들지 않고 통으로 만들어졌더라면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전압도 쏘는 일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기능이 다른 부분을 쪼갰고요. 그 계층이 쪼개진 계층이 7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연산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이지만 실제 전압을 쏘거나 받는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계층에서도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당황하게 알아야 된다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도의 기능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이 기능을 지능으로 생각을 해라. 자,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가 하는 일, 라우팅을 한다고 그랬죠. 목적지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찾아간다고 그랬죠. 자, 지능이 여기까지 탑재된 어떤 장비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 그럼 이 장비는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 위에서 어떤 일을 하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메시지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해당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면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지만 목적지를 찾아온 데이터가 변질이 됐는지 또는 유실이 됐는지 이것까지 알 수 있는 지능은 없는 거죠. 그러한 지능은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탑재가 돼야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래서 이러한 OSI 7 레이어를 지능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장비든 또는 또 어떤 다른 프로토콜을 배우든 미리 해당되는 그 장비나 프로토콜이 하는 일을 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OSI 7 레이어는 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뒤에서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OSI 7 레이어의 각 계층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특정한 하나의 계층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계층과 계층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는 일들 중에 두 가지 특징 또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프로토콜은 약속이라고 그랬고요. 이 약속은 구문과 의미와 타이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제가 이전에 강조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들었냐면
지금까지 이제 OSI 7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용정보 검색 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즉, 신용정보 검색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OSI 7 레이어 측면으로 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말고도 나머지 6개의 레이어들이 있죠. 6개의 계층이 있죠. 이 계층들도 각각 계층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계층 간에 서로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약속에 근거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약속은 계층 간에 프로토콜이 존재해서 그 프로토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각 계층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프로토콜인데 저는 얘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가지고 이전에 설명을 했던 거였죠. 자, 이번 설명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나 세션 레이어나 네트워크 레이어나 트랜스포트 레이어나 모든 각 계층들은 모두 프로토콜이고 약속에 근거해서 계층끼리 대화를 하는구나.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죠. N+1과 N계층. 자, 상대편에도 N+1과 N계층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OSI 7 레이어 중에서 인접한 2개 계층을 잘랐다고 보시죠. 그래서 N+1계층은 사실은 상대편에 있는 N+1계층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N계층은 상대편에 있는 N계층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N+1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보죠. 그렇다면 N은 프리젠테이션 레이어가 되겠죠. 즉, 요 N+1이 클라이언트고요. 여기에는 N+1이 서버라고 보죠. 웹서버고 웹브라우저라고 보죠.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데이터를 주고 싶은 겁니다. 즉, N+1계층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상대편에 있는 N+2 어플리케이션 레이어한테 데이터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직접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련의 계층을 타고 내려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압이 나가서 다시 계층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된 거죠. 자, 과정은 이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상대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게 데이터를 주게 된 거죠. 즉, 계층이 상대편에 있는 나와 똑같은 계층에게 데이터를 주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보면 N계층 역시 상대편에 있는 N계층에게 데이터를 주게 된 거죠. 일련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자, 이렇기 때문에 계층과 계층 간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층은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데이터를 만들었다. 자, 이 N+1을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는 프리젠테이션 계층이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게 1메가였다. 이 데이터를 직접 줄 수는 없는 거죠.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자, 밑으로 프리젠테이션 계층으로 내려주었더니 이 계층은 어떤 일을 하느냐? 상위에 있는 계층이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를 고민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압축을 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1메가였던 데이터를 압축을 했더니 1K가 되더라. 자, 이 1K를 압축을 해서 전달한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목적 때문에 압축을 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프리젠테이션 계층이 압축을 했다면 상대편 프리젠테이션 계층은 데이터를 뭔가를 압축돼서 이렇게 압축이 된 상태로 그대로 데이터를 올려준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이쪽 상대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나름대로 구문과 의미로 약속을 했겠죠. 4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도록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 여기 있는 N+1 계층은 데이터를 받자마자 서로 약속한 대로 4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잘라서 읽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모자르겠네요. 원래는 1메가로 약속을 했는데 1K의 데이터가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4바이트, 2바이트를 읽어갈 때 압축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도 여기서 의미하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데이터가 만든 데이터 그대로 여과 없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N계층은 뭘 해야 되느냐? 압축된 걸 풀어서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데이터가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효과를 갖게 될 테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압축을 했는지 이 계층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편에는 N계층이 압축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알고리즘으로 압축을 했는지를 상대편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압축 알고리즘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럼 ARJ로 압축을 했는지 집으로 압축을 했는지를 상대편 계층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알려줘야 되느냐? 뭔가 상위에 있는 데이터가 만든 데이터 외쪽으로 압축과 관련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탑재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어디에 탑재돼서 나갈 거냐? 위에 있는 데이터가 만든 데이터의 앞부분에 추가가 돼서 데이터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압축과 관련된 데이터를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헤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앞에 있기 때문에 헤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압축을 집으로 했다라는 표현을 이 데이터 앞에 묻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되면 이 N계층은 여기를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집으로 압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뒷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압축된 거를 풀어서 원본의 1메가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부분에 집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까지 n+1에게 그대로 줘야 되느냐? 역시 문제가 생기겠죠. 이 N계층은, n+1계층은 시작점의 포인터에서 4바이트를 읽으면 뭔가 이 n+1계층과 약속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둘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죠. N계층과 N계층이 서로 압축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압축에 대한 부분을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를 참조를 했다면 위로 올려줄 때는 이 부분은 잘라내고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만 위로 올려줘야만이 여기에 있던 1메가가 그대로 상대편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거는 상위에 있는 계층에서 데이터를 줬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되는 내 계층에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압축을 하든 암호화를 하든 신뢰성과 관련된 일을 하든 목적지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찾아가게 하는 일을 하든 각각의 계층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해야 될 텐데 다 상위에서 받은 데이터를 기가 근본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은 상대편에 있는 나와 똑같은 계층과 서로 맞춰서 약속한 대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하려다 보니까 어딘가에 그 약속된 걸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약속은 구문과 의미라고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나와 상대편 계층에 있는 나와 똑같은 지능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약속된 거는 어디다 표현을 하느냐? 상위에서 받은 데이터의 앞에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데이터 역시 나름대로 구문과 의미로 나뉘어서 구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상대편 계층은 이 앞에 있는 나와 약속된 이 부분만을 읽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뭔가를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데이터도 구문과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이 밑에 이 데이터 앞에 붙게 되는 이 부분, 헤더 부분도 나름대로의 구문과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런 측면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변질이 됐느냐? 또는 오다가 유실이 됐느냐? 또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냐? 이런 용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또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용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헤더들은 계층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도 구문과 의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직접 데이터를 전압을 쏴서 상대편 어플리케이션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전압으로 나가고 다시 계층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비로소 이렇게 가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해당되는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각각의 계층은 자기만의 독립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은 상대편 계층과 서로 발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필요한 데이터가 있게 되는 거고요. 구문과 의미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에서 전달해준 데이터의 앞에 그 데이터들이 붙게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들은 각각의 계층에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계층을 타고 내려오면서 헤더가 붙는 과정을 우리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압을 통해서 데이터가 왔고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때는 자기 계층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그대로 주면 안 되거든요. 이 데이터는 잘라내고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헤더가 잘라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디캡슐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만든 데이터가 헤더가 붙어서 내려갔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헤더가 잘라져서 결국은 실제 자기가 주고 싶었던 데이터만이 남아서 이렇게 그대로 데이터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디캡슐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계층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구문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듯이 프리젠테이션과 프리젠테이션 계층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부수적인 요 헤더 부분, 요 부분도 구문과 의미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세션 계층이 만든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요 데이터도 구문과 의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계층은 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계층 간의 대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각 계층은 모두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고 계층 간의 대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이라는 용어인데요. 역시 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계층을 놓고 잘라왔다고 보죠. 자, 잘라왔는데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요 N+1을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N계층은 당연히 그렇다면 프리젠테이션 계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어플리케이션 계층, 요 각각의 요 네모 박스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웹브라우저, FTP 클라이언트, 텔레 클라이언트, 실용정보 검색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프로그램들은 어딘가의 서버와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직접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층을 타고 내려가면서 각 계층별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N+1에는 지금 이렇게 복수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죠. 웹브라우저가 5개가 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6개가 떠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웹브라우저, FTP, 텔넷 이런 프로그램이 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TCP/IP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복수개가 하나의 머신에 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밑에 있는 하위의 계층으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을 밑으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 있는 N계층은 자기의 기능에 맞춰서 뭐 암호화를 하든가 또는 압축을 하든가 이런 일련의 일을 하겠죠. 자, 그러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N+1계층이 만든 데이터는 N계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요 위에 많은 N개의 프로그램들이 밑에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계층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달을 함으로써 어떤 인터페이스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복수개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에게 뭔가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 이 부분을 우리는 멀티플렉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화살표는 지금 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우측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수개의 프로그램이 하위에 있는 계층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내려주는 것, 이것을 멀티플렉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디멀티플렉싱은 요 하나의 하위에 있는 계층이 상위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이거를
디멀티플렉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에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전달이 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내부에 떠 있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 하나를 꼭 집어서 정확한 해당되는 프로그램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디멀티플렉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이 계층과 계층 간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SI 7레이어를 통해서 각 계층이 하는 일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계층은 구문과 의미라는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계층 간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의 대화를 할 때는 상위 계층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서 하나의 하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 이거는 멀티플렉싱이다.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은 내부에 떠 있는 많은 프로그램에게 하나를 꼭 집어서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된다. 이거를 디멀티플렉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계층 간의 어떤 일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제 TCP/IP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OSI 7레이어를 설명을 통해서 각 계층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준 내용 정도만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네트워크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